엄마, 죄송하지만 이번 여행에는 함께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은지가 시댁 식구들 없이 우리 가족끼리만 가고 싶대요. 비용은 이미 다 내주셨으니 엄마 몫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을 때 나는 멍하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액정에 희미한 불빛이 늦은 밤의 부엌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김치 냉장고의 낮은 웅궁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3년. 내가 은퇴 후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때로는 밤늦게 온라인으로 영어 과외를 하며 몇만 원이라도 더 벌어 꼬깃꼬깃 모았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내가 지훈이와 은지 그리고 두 손주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떠날 제주도 여행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시간과 정성이 고작 스크린에 띄워진 차가운 활자 몇 줄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올해 68, 이숨이라고 한다. 남편 최상호 씨와 사별한 지는 벌써 8년이 흘렀다. 그 후로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삶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해가 잘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고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가 결혼해 가정을 꾸린 후로는 그 공허함이 더 커져갔다. 지훈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과 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기에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절이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박봉에 시달렸고 나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왔다. 아들을 키우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힘들수록 서로를 더 아끼고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내 발을 주물러주면 나는 그저 행복했다. 제주도에 처음 갔던 것도 그때였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떠난 신혼여행이었다. 가진 돈이 없어 가장 싼 여관방에 묵었고 끼니는 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지만 우리는 매일 밤 해변을 걸으며 꿈을 꾸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주들까지 다 같이 꼭 다시 오자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 약속을 내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남편의 몫까지 내가 이뤄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매달 10만 원씩 제주 여행이라고 쓴 작은 봉투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봉투는 점점 두툼해졌다. 남들이 모르는 나의 작은 희생들이 그 봉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친구들의 커피 모임에 나가는 대신 그 돈을 넣었고 낡은 코트 대신 얇은 티 한 장을 더 사서 입었다. 온라인 영어 과외를 시작한 것도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밤늦게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뻑뻑해진 눈과 쑤시는 손목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내 봉투가 채워지는 소리가 나의 꿈이 영글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 그렇게 3년이 흘러 봉투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채워졌다. 나는 그 돈을 따로 만든 여행 적금 통장에 넣었고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이네 가족을 포함해 총 9명의 인원이 머물 수 있는 넓은 독차의 빌라를 찾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액티비티들을 예약했다. 남편과 함께 걷던 해변가 식당에 전화를 걸어 가장 좋은 자리를 미리 예약했고 혹시나 계단이 많을까 싶어 꼼꼼하게 빌라의 구조를 살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나는 이 여행이 그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었다. 남편과의 추억을 나누고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지훈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지훈이가 보낸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내가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 손주들을 위해 직접 포장한 제주도 할머니 사랑이라고 쓴 작은 선물들과 바닷가에서 함께 피우려고 준비했던 남편이 좋아하던 라벤더 향 초, 그리고 나의 소박한 2벌의 원피스가 담긴 낡은 여행 가방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그 차가운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엄마 몫은 충분히 하셨다는 말이 나의 심장을 쿡쿡 찔렀다. 나는 단지 돈을 내준 엄마였을 뿐 함께 추억을 만들어갈 가족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3년간 내가 쌓아 올린 것은 가족과의 추억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한 기금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기금의 역할이 끝났으니 나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할 사람이 된 것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은지였다. 어머님, 저 은지예요. 혹시 문자 받으셨어요? 지훈이가 워낙 무뚝뚝해서요. 저한테는 어머님께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새벽 출발이라 짐을 싸고 있어요. 저희 몫은 다 냈고. 어머님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셨으니까요.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은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나는 그 상냥함 속에 숨겨진 단단한 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배려였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괜찮고 당신의 역할은 끝났으니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무언의 통보였다. 그들의 눈에 나는 더 이상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유물이자 이제는 버려져야 할 낡은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내 안의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오랜 시간의 희생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뒤 찾아오는 공허한 감정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손주들 이름이 하나하나 적힌 여행용 선크림 병과 남편의 사진, 그리고 라벤더 향 초가 놓여 있었다. 그 물건들은 마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웃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가락이 아직도 테이프 끈적임으로 얼룩져 있었다. 손주들에게 줄 선물 봉투를 포장하느라 그랬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힌 작은 열쇠고리가 담긴 봉투였다. 나는 그 봉투들을 하나씩 풀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마치 이별 의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그리고는 그 열쇠고리들을 낡은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전해질 선물이 아니었다. 나의 지난 3년을 증명하는 텅 빈 박제된 희망의 조각들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나만 혼자 이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그때 문득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것은 자식의 사랑을 구걸하거나 며느리의 인정을 받거나 손주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나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나는
아주 작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 미소는 복수심이나 허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한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새벽을 맞았다. 해가 뜨고 작은 창문을 통해 햇살이 스며들자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는 습관처럼 화분들에게 물을 주고 굳어버린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모든 일상 속에 스며 있던 지훈이네. 가족의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 나의 삶은 지훈이가 태어난 후부터 온전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곁을 지켰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남편과 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버텼다. 지훈이가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나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역할이 시작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지원자 그리고 관찰자의 역할이었다. 지훈이와 은지는 맞벌이를 했다. 손주들이 어릴 적에는 내가 매일같이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내가 만든 김치찌개와 잡채를 가장 좋아하던 손주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은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은지의 친정 어머니가 더 가까이 이사를 오시면서 나의 역할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지훈이네 가족이 편하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이후로 나는 주로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돕는 존재가 되었다. 지훈이에게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은지가 아이들 학원비를 부탁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 나의 통장은 언제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내가 돈을 보내줄 때만 전화를 했고, 전화를 끊기 전에는 항상 엄마 덕분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내는 것에 대한 그들의 예의였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한 형태라고 믿으며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은지의 변화도 서서히 찾아왔다. 처음에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의 말에 토를 달거나 손주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고쳐주는 일이 잦아졌다.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은지는 눈을 굴리며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고 어머님,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덧붙이곤 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은지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존재를 점점 더 작고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명절 풍경이었다. 지훈이가 어릴 적에는 우리 집이 언제나 명절의 중심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남편이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을 도우며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명절은 은지의 친정어머니 집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졌다. 처음에는 지훈이가 엄마, 은지네 집이 더 넓으니까요. 그리고 은지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수긍하며 그래, 외로우실 텐데 잘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명절 자리에서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지는 나를 지훈이 엄마도 오셨어 라고 소개했고 나는 그곳에서 낯선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그랬다. 이번에는 애들끼리만 찍을까 라든가 우리 가족끼리만 찍자는 은지의 말에
나는 늘 조용히 한쪽으로 물러나야 했다. 그때마다 나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애써 외면했다. 지훈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은지는 나를 존경하며, 손주들은 나를 따른다고 믿었다.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떠나는 이 여행이 모든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줄 거라고 믿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 아래에서 남편의 사진을 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지훈이가 있었다. 지훈이는 어릴 적부터 나에게 든든한 아들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를 위해 망토를 두른 엄마 그림을 그려오며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라고 썼던 아이. 매년 어버이날이면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가 내 최고의 친구라고 적힌 카드를 건네던 아이. 군대에 가서도 타지에 나가 살면서도 매년 3월이면 꼭 잊지 않고 분홍색 튤립을 보내주던 아이. 그 아이는 나에게 언제나 나의 편이었고 나의 존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지훈이가 나를 버릴 리 없다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었다. 그래서 나는 지훈이가 보낸 그 문자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엄마 몫은 충분히 했다는 말은 마치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사랑과 희생이 그저 돈으로 환산되어 이미 계산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사랑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다 썼으니 나는 버려져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인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남편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내가 시작했던 이 여행 계획이 이제는 나를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이 여행은 내게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나에게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그리고 은지에게, 내가 아직도 그들의 삶의 일부이며 단순히 돈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소중한 엄마임을 확인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문자는 나의 모든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앞에 남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제주도 바닷가에서 나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던 그의 모습. 그는 항상 내게 당신은 나의 전부야 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었다. 하지만 지훈이네 가족에게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저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해야만 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지훈이와 나를 연결하고 있던 마지막 남은 희미한 희망의 끈이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그날 밤 지훈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엄마 몫은 충분히 하셨다. 그 차가운 문장에는 단순한 거절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명확한 선긋기였다. 그들은 내가 돈을 지불함으로써 이미 내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아닌 그들의 필요에 의해 존재했었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며칠 후 나는 여행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최상호 가족 제주 여행 확정 안내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가 나를 위해 따로 예약해 둔 것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내 마음속에서 일렁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이메일에는 항공권 예약 번호, 숙소 체크인 정보, 그리고 여행 일정표가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예약된 항공권 명단에는 총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민준, 서은지, 그리고 두 손주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고, 그 밑으로는 서은지 씨의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남자친구 이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의 이름. 이수미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9명을 위한 여행이었지만 그 9명의 명단에는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애초부터 나를 이 여행에 포함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모든 계획은 지훈이네 가족과 은진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은 그들을 위한 가족 여행을 위한 비용이었을 뿐, 나와 함께하는 여행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계획에 한 줄짜리 초대받은 손님조차 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여행을 위해 자금을 대는 돈줄에 불과했다. 이메일은 내게 그 잔인한 진실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뻔뻔함에 대한 허탈함의 눈물이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기여하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그 모든 마음을 무시하고 나를 그저 하나의 숫자로, 여행 비용을 지불한 사람으로만 취급했다. 나는 이메일을 닫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 끓여두었던 보리차를 한 잔 따랐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부엌에서 나는 손주들의 선물에 스티커를 붙이며 행복한 상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상상은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나는 보리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의 의도대로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까? 그때였다. 딩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우리 동네에서 떡집을 하는 장 할머니가 서 계셨다. 장 할머니는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분이셨지만 나에게만큼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수민 씨, 요새 통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아픈 데는 없지. 장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 웃으며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내가 끓여준 보리차를 마시며 얼마 전 손주들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하셨다. 다들 지들 바쁘다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 가끔 내가 돈이 필요할 때나 연락이 오지.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자식 키웠나 싶고 서글프다니까. 할머니의 말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뻔뻔함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돈을 내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천천히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제주 여행 기금이라고 적힌 내 통장 내역이 보였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그리고 온라인 과외를 해서 벌었던 추가 수입까지 모든 돈이 이 통장에 들어 있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희생이었고 나의 희망이었으며 남편과의 약속이었다. 나는 이 돈을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만 취하고 나를 버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통장에 연결된 모든 결제 내역들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지훈이네 가족이 예약한 항공권, 숙소, 렌터카, 모든 것들이 이 통장에서 결제되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기능을 정지시킨다면 그들의 여행은 무산될 것이다. 나는 한때 이 통장을 만들면서 가족에 대한 믿음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내가 없으면 그들의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단순한 돈줄이 아니라 그들의 엄마였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뻔뻔함이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거나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싶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고 나만의 빛을 찾아 나아가야 할 때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여행 기금, 통장의 결제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풀려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나는 여행 기금 통장에 결제 정지 버튼을 누른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화면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친 듯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후회, 불안, 그리고 아주 희미한 해방감. 나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 중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소나귀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이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낡은 노트북을 닫았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덮이는 노트북은 마치 내가 지난날에 나와 영원히 작별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엄마, 그들의 돈줄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수미, 나 자신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내 안의 공허함은 조금씩 옅어지고 낯선 감정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이었다. 지훈이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볼까 하는 충동이 일었다. 지훈아, 혹시 내일 떠나기 전에 엄마 집에 들를래 할 말이 있어서. 하지만 나는 곧 그 생각을 접었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너희가 엄마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단다. 너희의 여행은 엄마가 막아버렸단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변명이나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나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 보리차를 한 잔 더 마셨다. 창밖은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밖은 고요했고 집 안은 더 고요했다. 나는 이 고요함이 익숙했지만 오늘 밤의 고요함은 달랐다. 지난 날의 고요함이 외로움이었다면 오늘 밤의 고요함은 침묵이었다.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침묵.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주름 하나하나에 지훈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 남편과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여행을 위해 희생했던 나의 시간들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다. 수미야, 이제 너는 너만을 위해 살아야 해.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지훈이네 가족은 아마 지금쯤 공항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평화롭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콩나물국을 끓이고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꺼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나의 밥상에는 나만을 위한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을 위한 밥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웃고 울고 싸우며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한때 저런 가족을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다. 제목은 잊혀진 여자들이었다. 나는 그 문서에 한 명씩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이름은 장할머니였다. 무뚝뚝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이웃. 두 번째 이름은 지혜였다. 내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 30살도 차에 되지 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녀는 언제나 밝게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이름은 김할머니였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매일같이 남편의 사진을 성경책에 끼워 다니던 나의 옛 교회 친구.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자식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그들이 겪었을 외로움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느꼈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잊혀지고 소외되고 그리고 희생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며 내 안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지혜 씨, 잠시 일 접고 저랑 같이 바닷가 보러 가요. 김 할머니,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제주도나 한 바퀴 돌아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놀라워하고 의아해하고 그리고 주저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훈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나는 결국 받지 않았다. 전화는 몇 번 더 울리다가 끊겼다. 잠시 후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지금 공항인데 카드가 자꾸 정지된다고 나와. 무슨 일 있어? 혹시 엄마 통장에 문제 생긴 거야? 아니야.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여행은 이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잊혀진 여자들이라는 제목 아래에 제주 여행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나처럼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이 여행은 복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여행 기금을 정지한 후 지훈이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무슨 일 있냐는 불안함이 가득한 메시지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지금 공항인데 카드가 안 돼. 빨리 연락 줘라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마지막에는 엄마, 혹시 그 문자 때문에 화난 거야. 우리 지금 비행기 놓치게 생겼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라는 후회와 초조함이 뒤섞인 문자가 도착했다. 나는 그 모든 연락을 외면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침묵이 그들에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덮어두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잊혀진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벌써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되뇌어 보았다. 장할머니, 지혜, 김할머니. 그들은 모두 나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했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복수도, 도피도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치유의 여행이었다. 첫 번째로 연락할 사람은 장할머니였다. 장할머니는 평소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외로움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후 혼자 떡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사셨다.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전화를 했고 그마저도 엄마, 혹시 돈 좀 이라는 말로 시작될 때가 많았다. 나는 장할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갔다. 할머니, 저 수미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처음에는 대답이 없었지만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할머니는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랑 제주도 여행 가실라예요.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할머니랑 같이 쓰고 싶어서요. 장할머니는 나의 말을 듣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그 눈빛 속에는 회의감과 경계심이 스며들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왜 너랑 여행을 가? 그리고 네가 왜 나한테 돈을 써? 너도 나한테 뭐 원하는 거라도 있어.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요, 할머니.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할머니랑 같이 바다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할머니, 저랑 같이 바다 보러 가요. 할머니 아들 생각도 좀 잊고 할머니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요. 나의 진심이 통했을까? 장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손을 잡은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할머니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는 지혜였다. 지혜는 30살도 안 된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카페에 찾아가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혜 씨, 잠시 일 접고 저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갈래요. 아이는 제가 봐줄게요. 지혜 씨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쉬다 오면 돼요. 지혜는 나의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나의 제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아줌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는 그럴 여유 없어요. 아이도 봐야 하고, 가게도 지켜야 하고. 나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 씨, 괜찮아요. 잠시 쉬어가도 돼요. 인생은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너무 힘들면 잠깐 멈춰서 물도 마시고 숨도 고르고 그래야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 씨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지혜 씨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도 돼요. 나의 말에 지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슬픔과 감동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교회 친구인 김 할머니였다.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매일같이 남편의 사진을 성경책에 끼워 다니며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녀를 외롭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김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똑같은 제안을 했다. 할머니,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제주도나 한 바퀴 돌아요.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할머니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김 할머니는 나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수미야, 정말이니? 네가 왜 나한테.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할머니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할머니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세 사람에게 나의 여행을 제안했고 그들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훈이네 가족을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4명의 잊혀진 여자들을 위한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과 숙소를 다시 예약했다. 이번에는 4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4명의 여자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독차에 빌라를 찾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식당과 카페를 예약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거나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지훈이에게서 마지막 문자를 받았다. 엄마, 결국 비행기 놓쳤어. 가족들 다 실망이 크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돌아가면 꼭 얘기 좀 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그들의 이해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만의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 밝았다.
우리 4명의 잊혀진 여자들은 공항에서 만났다. 장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오셨고, 지혜는 예쁜 스카프를 둘렀다. 김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 나의 가슴도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우리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제주도를 향해 날아갔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은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듯했다.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할머니는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젊은 시절 떡집을 운영하며 겪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으셨고, 지혜는 어린 딸을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딸이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김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따뜻한 눈물이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우리는 내가 예약해둔 독차의 빌라로 향했다. 빌라는 아름다운 정원과 넓은 거실, 그리고 4명의 여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이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빌라의 짐을 푼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스쳤고 파도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닷가를 걸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우리는 빌라의 넓은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장할머니는 능숙하게 제주 흑돼지 요리를 하셨고, 김할머니는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드셨다. 지혜는 능숙한 솜씨로 밥을 지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지훈이네 가족과 함께였다면 나는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고 혼자 설거지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함께였다. 서로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진짜 가족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다. 나는 내가 가져온 남편의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남편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장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참 잘생겼었네, 복이 많았었네 라고 말씀하셨고, 김할머니는 우리 영감이랑 참 많이 닮았네 라며 미소 지으셨다. 지혜는 어머님 남편분 멋진 분이셨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 여행은 원래 남편과의 약속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려고 3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의 약속을 이분들과 함께 지키게 됐네요. 나의 말에 세 사람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할머니는 아들이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잊고 사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셨고, 지혜는 딸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김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의 공허함과 자식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를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향했다. 우리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바다 앞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모두 잊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가족이에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이요. 나의 말에 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으며 우리는 행복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지훈이네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만의 행복을 찾아갈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며칠은 꿈만 같았다.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슬픔을 털어놓으며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며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난 듯 행복했다. 바닷가에서 맨발로 걷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 허물없이 웃었으며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남편의 사진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장 할머니는 떡집을 다시 열었고 지혜는 다시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 할머니는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시며 남편의 사진 대신 우리의 사진을 성경책에 끼워 다니셨다. 나 또한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나의 삶은 더 이상 이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행복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며칠 후 나는 지훈이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엄마, 저희 돌아왔어요 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이메일에는 지훈이의 변명과 함께 은지가 여행을 망쳐서 미안하다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애들도 많이 실망했다.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니 엄마가 혹시 여행 경비에 일부라도 돌려주실 수 있는지?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메일을 읽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지훈이는 여전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상처를 위로하거나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내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존재를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은행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돈은 원했지만 나 자신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해명하거나 나의 감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엌으로 가 보리차를 한 잔 따랐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나는 지난 날의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왜 그들의 사랑을 그토록 갈구했던가?
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매달렸던가? 나는 그들의 사랑이 없으면 나의 삶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거나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며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지훈이와 은지에게 오히려 감사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기에 나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장할머니, 지혜, 김할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앨범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지 벌써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잊혀진 여자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만든 김치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장할머니의 떡집에서 떡을 사 먹었으며 지혜가 일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 깊숙이 새우며들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나는 그들의 존재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위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이었다.